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현안과 이슈를 다루는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오늘은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뽀라의 진행을 맡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요.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구는 202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장애인 정책, 제도,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옆에 계신 우리 김미혁 교수님과 함께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연구에 참여해서 지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센터의 황주희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인 돌봄제도 관련해서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연구를 2년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편은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법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 6월부터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가 무엇인지 김미옥 교수님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2022년 6월 10일 날 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2년이 경과한 2024년 6월 11일부터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히 도전행동이 매우 심각해서 그동안 사회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했던 거의 정말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좀 포함되고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 서비스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좀 감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은 정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전 행동이 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 장애인에게 1대1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대1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24시간 지원형, 또 개별 1대1 지원형, 낮활동 시간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그룹형 1대1 지원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당초 전국적으로 2,340명이라는 인원을 지원하도록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4년 6월 11일 날 시작되고 이제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24시간형은 한 20%, 또 개별 1대1형은 한 30% 이상, 또 그룹 1대1형은 약 65% 정도가 이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황주희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15개의 장애 유형의 이제 을 가지게 되시고 그 중에서도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는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칭하고요. 이 사업의 대상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 행동이 심한 경우인데,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해나 타해, 그다음에 공격적 행동 같은 어떤 그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도전 행동이 심각한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의사소통에 굉장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그 지원이 필요한, 그 지원 필요도가 높은 대상에게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장애 등록이 되신 분들이 이제 이 대상이시고요. 나중에 이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발달 장애인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그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읍면동에서 기초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군구로 이제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 해당 주민등록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선종조사가 들어가고요. 선종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그 발달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셔서 조사를 수행하십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도에 있는 그 선정위원회에 이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는 그 의사라든지 이제 복지 전문가라든지 보건 전문가 분들이 9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시도로 이제 내려가면 시군구에서 당사자분에게 이제 그 통지를 하는 형태로, 그러면 당사자분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등록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서비스는 2024년에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서비스 그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는 2025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행 초기에 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 사업은 그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지원 정도가 굉장히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1대1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업의 대상인 도전 행동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기존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있지 못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챌린지라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융합돌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행되던 것을 약간 이제 본사업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거 관련된 어떤 경험치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제 본사업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필요한 요 훈련 체계와 관리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이 양질의 전문 인력이 이 서비스로 이 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의 어떤 공통적인 한계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지역별 인프라의 이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그 사업 수행 기관을 찾거나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리크루트하는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서비스의 난이도라든지 또 서비스의 욕구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이 전국에 12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별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김동기 교수님께서는 이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기존에 있는 전달 체계 중에서 도전 행동이 어느 정도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센터, 직업재활시설, 좀 더 지역 밖에 있는 거주시설, 다양한 전달 체계가 이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체중증이라고 특화되어지는 이런 대상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지 못했죠. 왜 체중증이라고 불려지는 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못했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기존에 있던 전달 체계에 충분한 인력의 지원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전달 체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도전행동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체중증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이 없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기존의 우리 사회로 하여금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이런 공공이든 민간이든 복지전달 체계가 아닌 집에만 있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가장 고난이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체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보다 경력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제공기관들이 신입 직원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지관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최소한 팀장급, 부장급 정도의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한 명의 1대1이 아닌 최소한 2명의 사회복지사가 1명의 체중증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은 지금 제공기관이 들어왔는데 더 나아가서는 직원을 못 뽑고 있어요. 이제 뽑았는데 심지어는 며칠 안 돼서 직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당히 기대 반 우려 반의 체중통합돌봄이 시행은 됐는데, 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 국가가 이걸 좀 더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너무 미비했다라는 게 제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의 난이도라든지 또 24시간 1대1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충분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으로 좀 안착이 되고 그 체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 사회통합을 해나가는데도 좀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좀 더 향후에 집중해야 되는 과제들, 아마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황주희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문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까지 장애인 관련된 돌봄 서비스는 표준화된 서비스, 그리고 그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보는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나 집중 서비스의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본 사업이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하고 굉장히 차별적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주 시설의 형태와는 굉장히 다른,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의 핵심 전달 체계로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중앙과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서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시도에서 서비스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 지역 발달센터가 이제 이걸 또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과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들이 지역에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이 지원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조직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돼 나갈 수 있고 관리 체계도 만들 수 있고 하는 이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 교수님께 제가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력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황 박사님께서 중간 조직으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광주나 제주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 두고 그 허브 역할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혹시 그 사회서비스원과 또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요 관계 설정이라든지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다. 근데 부모 말고 그러면 민간에 있는 전달체계 중에 누구냐라고 하면 그나마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전달체계에 있는 종사자들보다는 좀 더 체중증에 좀 더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종사자이다.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정체성은 뭐냐면 체중증 발달장애라는 이 돌봄 인력 제공 인력들이 사회복지사가 맞는가? 라는 질문이 늘 많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 체중증 발달장애라는 지원을 하는 이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그게 정말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인가에 대한 늘 약간 좀 두려움 혹은 궁금함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되려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 인력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최소한 그냥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시범사업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년도에 좀 더 의미 있는 이렇게까지 복지부랑 얘기하다가 올해 이제 그냥 본사업으로 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인력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근데 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 체중증에 대한 이 일자리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체중증에 대한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더 이런 문제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첫 번째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체중증 통합 돌봄은 단순히 5년이라는 이 기한 안에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 사후에도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자기가 주거-유조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본인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 전달체계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26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안에 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영역들의 스펙트럼이 얹힐 수밖에 없게 되고 얹혀야 한다. 그래야지만 부모 사후에도 그리고 부모가 없는 이 세상에서도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소원이 되었든 어떤 전달체가 되었든 이 보편적 전달체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김동희 교수님과 황 박사님께서 서비스 제공 인력이 얼마나 이 사업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다른 사회 서비스와 달리 1:1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매우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또 발달장애인의 그런 자타의 도전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매를 맞거나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좀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다른 사회 서비스와 달리 통합 돌봄 서비스 전문 수당을 지금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5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통합돌봄 서비스 수당도 저는 이제 저 연구진들과 함께 적어도 30만 원은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기를 정말로 기대해 봅니다. 사회복지는 사실 어떤 힘든 어떤 사람의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참여하고 있는 그 제공 인력이야말로 그동안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좀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 노력과 또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시범 사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서비스 유형별로 좀 약간 그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서비스들을 받고 있는지 세 가지 서비스 유형별로 조금 어떤 차이점 또는 서비스 내용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이 본 사업으로 좀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 계속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 계속 사실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법이 이제 그 최중증 통합돌봄에 대해서 2022년 6월 10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2년이 경과한 올해 6월 11일 날부터 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그 환경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이 사업의 난이도가 높은가? 그리고 왜 제공 인력은 그동안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전행동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문제행동이나 과잉행동이나 혹은 뭐 위험행동이나 이런 용어로 불리다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면서 이 챌린징 비헤이버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어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국내에서 이제 처음이 도전행동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했던 거는 2014년에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국의 3개의 기관이 시범 사업을 했었고 2017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챌린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별 1:1 유형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보건복지부와 또 광주시의 그런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광주시 융합돌봄 사업이 최초로 2020년대 초반에 24시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사실 이 24시간 지원을 통해서 1:1 서비스를, 다시 말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서너 명의 제공 인력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원 체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시간 지원이 가능했던 거는 당시에 부모가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그런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가 쟁점이 되어서 24시간 지원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전행동이 매우 심각해도 적절한 그런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그 가족도 뭔가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제 5개월 정도로 짧은 그런 시범 사업 기간이었지만 24시간을 이용하시는 가족에서 이제 성과를 발표하시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어디에도 보낼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뭐 계속 민원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전원주택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가족의 전적인 돌봄으로 되어 있었고,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타해를 하는 게 이제 주로 도전행동이었는데, 주로 어머님을 많이 타해를 하셨고, 본인도 이제 많이 자해로 인해서 많은 그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 자타해가 이제 말도 못하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한 성과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체중증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런 서비스구나, 그런 생각을 무엇보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한 주, 의미 있는 매일을 정말 지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전행동의 강도나 빈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도전행동이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룹형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룹형에 비해서 도전행동이 조금 심각하신 분들은 의미 있는 나태활동을 위해서 이제 8시간을 지원하는 그런 개별 1:1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고요. 여기에 또 가정 내 보호체계나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정말 어디에도 가실 수 없는 재가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낮 활동과 밤 시간까지를 지원하는 24시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구마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제도에 비해서 서비스 대상 규모도 작고, 또 그렇지만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도 이 제도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좀 정말 체중증 발달 장애인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 당부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질주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기간 안에서의 8시간의 삶이 이제 지원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히 체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양육의 지원의 방식과 통합돌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환경 안에서의 어머니 양육 방식이 어머니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정 안에서의 양육 방식과 서비스 제공 기관 안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발달장애인 중심적으로, 상당히 그 발달장애인의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관화되어야 된다. 일관화되어야지만 보다 의미 있는 성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제공기관의 몫은 아니고요. 제공기관과 함께 부모라고 불리우시는 보호자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역별 인프라 문제가 항상 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저희가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농어촌으로 갈수록 이 제공기관을 찾거나 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수행해 보면 발달장애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이 전체 25만 명 정도 되는데 85%가 지적장애인이시고요. 나머지가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분포를 봤을 때는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령도 20대 미만, 40대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셔요. 근데 이제 농어촌으로 가면 지적 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서 농어촌에도 이제 이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적 장애인이시고 40대 이상이시면서
도전 행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집안에 계시거나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 계시거나 그 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고, 그렇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인프라와 그 발달장애인의 어떤 특성, 연령,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통합돌봄 사업의 어떤 모델이 다양화 측면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누면서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생활 또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뭐 불과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제도가 좀 더 발전돼 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된 이 돌봄 서비스가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논의가 앞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시키는데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